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의 김민정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크레딧 이슈와 전망이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다시피 작년에 신용등급에 대한 변동을 잠깐 복귀한 이후에 올해 매크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산업별로 신용적 전망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회사채 시장 전망을 살펴본 마지막으로 ESG 시장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때문에 신용 등급이 하락 기조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왼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는 등급 상향이 하향 조정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정점으로 하고 2019년 이후에 이런 어떤 등급 하락 기조가 더 우세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등급 하락이 상향 조정보다 더 많았고, 그래서 1배 미만으로 업다운 레이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후에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었고 올해 이후에도 작년보다는 조금은 완화되겠습니다만은 신용 등급의 하락 기조가 조금 더 우세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등급이 조정된 그런 케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상향 조정, 신용평가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주로 통신, 건설, 캐피탈 업종 위주의 상향 조정이 많았고, 반면에 유통, 그리고 호텔, 영화 산업 위주의 등급 하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수를 보더라도 신평 3사가 상향 조정보다는 하향 조정이 2배 이상 많은 그런 하락 기조가 우세했던 것 같고, 올해 초에도 민자 발전사 위주로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도 하락 기조가 우세하겠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좀 이런 어떤 하락 속도는 둔화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아웃룩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조정을 액션을 바로 하기 전에 이 등급 전망 아웃룩 제도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2015년부터 이 아웃룩의 개수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왼쪽에 부정적 등급 전망 수를 보시면 2018, 19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상당히 부정적 아웃룩 개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긍정적 등급 전망 수를 보시면은 좀 감소하는 추세이고 최근에 일부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넌스테이블 쪽에서의 액션을 결과로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안정적 등급 전망 수는 과거보다 많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부정적 등급 전망 중에서 등급이 하락하는 케이스, 그리고 긍정적 전망 중에서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안정적 전망의 그 어떤 그 개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이 어떤 아웃룩을 통해서 향후에 신용 등급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향보다는 하락하는 그런 그 하향 기조가 좀 더 우세할 걸로 보고 있고, 산업별로 영향은 상당히 차별적일 것 같습니다. 2월 15일자 기준으로 신평 3사의 아웃룩과 와치리스트를 점검한 겁니다. 신용평가 3사들이 1월 초에 이제 아무래도 민자발전사 위주의 등급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그 정유사라든가 정유사 일부, 그리고 이제 그 항공사 위주, 그리고 일부 그 보험사라든가 그 석유화학 섹터 쪽에서 부정적 등급 전망 수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고, 반면에 오른쪽에 긍정적 전망을 보시면 그 카카오라든가 그 일부 IT, SI 업체들, 그리고 그 음식료 업체 일부가 긍정적 전망에 포진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와치리스트를 보시면 부정적 검토와 긍정적 검토가 있는데 일부 보험사 위주로 이제 부정적 검토 종목이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6페이지에 있는 이 종목들 중에서 올해에도 신용 등급 변동이 대부분 이 리스트에서 많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신평 3사들의 등급의 개수를 신용 등급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과거보다 등급 평가 업체들이 좀 만만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AA 이상 등급 개수가 많고, 최근에는 이제 A급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A 이상 우량 등급의 비중이 53% 이상 과반수를 넘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등급이 상향 많이 인플레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편중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산업별로 상당히 차별적이고, 그 과정에서도 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등급 하락 기조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간단하게 매크로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 금리 상승에 이어서 최근에 그 특히 확대 재정 정책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 이런 부분들이 수급 우려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도를 완화하기 위한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시장에 상당히 많이 뿌려진 유동성 부분들이 위험 자산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아직 시장에서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경기 회복 과정에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고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채권 시장의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 경기 회복이 완연하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는 아직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경기 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확대 재정 정책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겠고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르는 경기 부양 효과 이런 과정에서 채권 발행도 많아질 것이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같이 지금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금리는 방향성이 상승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저는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리세션 가능성을 최대한 억누르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낙관적인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장기 구간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 기대가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고 수급 채권 발행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도 많이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불확실성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조금은 그 금리 상승, 채권 시장 약세,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이제 위험자산 선호 위주로 지금 방향성을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많은 변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올해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매크로 환경에서 상당히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산업별로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차등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산업별로 순차익급 증가라든가 재무구조 안정성 그리고 에비타 증가, 수익성 개선 속도는 산업별로 매우 차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정유산업, 호텔, 상용과 면세 산업 위주로 해서 차익금 증가율이 높고 그리고 에비타 증가율이 상당히 마이너스 수익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산업들이 백신 접종 이후에 경기 회복에 따라서 또 상당히 일부는 당연히 회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산업별로 영향은 매우 차별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산업별 신용도 전망을 나타냈는데 산업 전망을 우호적, 비호적, 중립적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단순하게 구별을 했고요. 신용도 전망도 부정적, 안정적, 긍정적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격자를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망이 매우 우호적이고 이에 따라서 신용도도 매우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채 투자자들이 투자하게 될 이 가운데 영역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가 조금 더 회복되는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작년에 많이 부진했었던 그런 업종들 위주의 어떤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유통, 항공, 호텔, 면세 산업은 아직까지 워낙 비우호적인 산업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신용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신용도 등급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페이지는 여러 많은 산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산업 전망과 신용도 전망, 그리고 작년의 코로나 영향을 강, 중, 약으로 세 개로 크게 구분을 해봤고, 또 이후에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도 느림, 보통, 빠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산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만 좀 몇 개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유통산업, 코로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업태별로 워낙 이슈가 다양한데
코로나19 이후로 아무래도 백화점 그리고 면세 업종 위주로 업태 위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가운데 보시면 특히 온라인 업체들의 어떤 약진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약 30% 이상의 어떤 침투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래서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들의 어떤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오프라인 업체들도 이 온라인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이제 바뀔 텐데, 아무래도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신규 출점이라든가 어떤 그 상권 어떤 그 분리가 더욱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통업체들의 어떤 신용도 개선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담스러운 영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오프라인 업체별로 상당히 온라인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점포 매각을 통해서 상당히 구조조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떤 재무구조 개선 내로 연결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한 유동성 확보, 그리고 온라인 투자의 어떤 그 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사이에서 얼만큼 유통업체들이 재무 안정성을 잘 유지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사실 유통업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업체별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수익성도 안정적인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커버리지 지표도 양호하고 수익성도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차입금 커버리지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이 연출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황입니다. 워낙 최근에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글로벌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당연히 이 자동차 업황에서 완성차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친환경차 관련해서 투자 수요도 상당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련해서 판매 보증 비용이라든가 뭐 리콜 관련된 그런 비용 부담이 또 최근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 수요는 회복되고 있지만 실제 그 수익성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용도 개선에도 어느 정도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신용도 개선에도 좀 제약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인데요. 아무래도 전방산업인 가운데 보시면 전방산업인 건설, 조선, 자동차 업황에 의존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전방산업이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더디게 회복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전방산업으로부터의 수요 확대도 좀 일부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이 철강 산업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중국 내수 이상으로 초과되는 부분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철강 업체 같은 경우는 다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특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열위에 있기 때문에 실적 회복으로 좀 연결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8페이지 보시면 이런 와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특히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그린 인프라 관련해서 이 철강 업체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무 정책이 상당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버티는 그런 어떤 능력은 상당히 과거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업체별로 대응 계획을 살펴보고 이 대응 결과에 따라서 또 실적과 재무구조 변화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산업인데요. 작년에 워낙 그 실적이 정제 마진도 많이 축소가 됐고 실적이 이제 적자 폭이 컸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정제 마진도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적자 폭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만은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적자
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이 얼만큼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다만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리 순증설 규모를 보시면 2019년 이후에 증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증설을 통한 어떤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특히 이제 중국발 어떤 공급 과잉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 정유사들의 이런 공급 과잉은 정제 마진 회복을 개선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왼쪽 그림이 이제 국가별로 또 지역별로 증설 계획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복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은 향후에 어떤 공급 과잉에 따른 어떤 그 정제 마진의 개선 가능성이 일부는 좀 제약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 산업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오른쪽 보시다시피 일부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차입금, 순차입금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어떤 산업의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수주도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전망이 썩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건설사들이 최근에 워낙 국내 주택시장에서 분양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호실적을 갖고서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차입금도 많이 감축을 했고요. 오히려 순차입금이 마이너스인 그런 건설사들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호실적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신용등급 상승으로도 이어졌고 향후에 그렇다면은 이 어떤 그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업 다각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뭐 특히 환경이라든가 석유화학 부분으로 사업 다각화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향후에 그런 어떤 사업 다각화 노력과 수주 경쟁력에 따라서 상당히 건설사들의 신용도도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경기 회복, V자 회복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산업별로 회복된 속도는 상당히 차별적일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적 회복 기대 플러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사채 시장 전망인데요. 올해 회사채 만기가 약 50조 가까이 됩니다. 50조 가까이 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 30조 정도로 해서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4, 5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AA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발행 기업들도 언제 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 타이밍인지를 분별하실 텐데 고민하는 상황이 있어서 아무래도 차환 수요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어떤 시점이 수급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최적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투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이런 수급과 또 최근에 신용 스프레드의 어떤 궤적이 또 같은 플러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고려하실 때도 이 월별 차환 수요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기부터 해서 아무래도 AA급이 아무래도 회사채 시장을 가장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연도별로 2017년까지 회사채 시장이 전체적으로 순상환이었습니다만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또 등급 기업들의 어떤 그 펀더멘탈 또 많이 개선이 되면서 2018년 이후부터는 AA급을 중심으로 순발행 기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회사채 시장이 뭐 20조 이상 순발행 대규모 발행을 했고 작년에도 그 힘든 시기였습니다만은 AA 위주 A급보다는 AA 이상 우량 등급 위주의 어떤 회사채 시장 성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시장 어떤 볼륨이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A급이 조금 더 약진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A급들이 좀 더 가격적인 어떤 강세가 부진했고 상대적 약세였고 그리고 지금 계속 저금리 기조 아직 금리가 낮기 때문에 A급 금리 회사채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이 전체적인 발행 볼륨은 AA급이 주도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투자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A급이 더 우세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AA급들은 어떤 그 투자 수요가 조금 더 고수익을 요구하는 투자 수요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만기가 더 길어지면서 3, 5년보다는 7년 이상 장기 발행 만기의 비중이 더욱더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A급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책금융의 지원도 상당히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무래도 회사채 시장이 안정되는 부분에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AA 이상의 우량 등급 위주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A급 이하 시장은 그 정책금융의 역할 어떤 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었지만 이 SPV가 출범을 하고 최근에 그러면서 A급 회사채들의 미매각이라든가 A급 기업들의 조달이 조금 더 원활해진, 미매각이 줄고 조달이 원활해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다시피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출자를 해서 SPV를 만들었고 10조에서 조금 더 이제 2배 이상 20조까지 정책적인 지원 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오른쪽에 정리된 부분을 보시면 이 SPV가 원래는 작년부터 6개월, 올해 1월까지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매입 기간이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7월 13일까지 SPV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됨으로써 지원 여력이 조금 더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어떤 정책 지원 능력을 봤을 때도 회사채 A급 이하의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ESG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회 책임 투자 관점에서 친환경적, 친사회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의 ESG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재무적 요소까지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채권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개념을 융합한 것이 지속가능 채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ICMA라고 하는 국제자본시장협회에서 어떤 ESG 채권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 성장에 상당히 기여하는 걸로 저는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거래소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명확한 어떤 이게 법률상의 제재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자율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아무래도 국제기관인 ICMA라든가 CBI와 같은 그런 국제기관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고 거의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 ESG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고 투자자와 또 발행기업 모두 이 ESG 관점에서의 어떤 그 이슈가를 최근 상당히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리 보면 그린본드, 녹색 채권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가장 커지고 있는데 이 녹색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용도, 발행 자금의 용도부터 해서 프로젝트 평가 선정 그리고 관리, 사후적인 리포팅까지 상당히 이 절차에 맞게끔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따라서 결국은 발행이 되고 리포팅 되는 부분을 제3자 관점에서 특히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발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2달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일반 그 기업에서만 2조 3천 거의 3조 가까이 상당히 발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다. 충분히 이제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일반 채권 대비해서 이 ESG 채권을 발행할 때 조금 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래소에서 제시한 그림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자금의 용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4가지 단계 프로세스를 준수하기 위해서 좀 더 더 많은 프로세스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관련해서 이런 제도적인 조금 더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보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 유럽 글로벌 어떤 각국의 정부들이 최근에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과 이 흡수를 제로 중립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어떤 큰 커다란 그런 플랜을 발표를 하고 선언을 함으로써 이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재정이 이쪽에 많이 이제 투자가 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연평경 친환경 관련된 투자가 과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ESG 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 이 글로벌 ESG 투자 자산의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발행기관과 투자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작년 12월에 작년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그리고 이 저탄소 산업 위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모습 대비해서 향후 2050년에 어떤 우리의 그 미래는 좀 더 친환경 기반의 에너지가 상당히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친환경 차 중심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린 빌딩도 많아지기 때문에 녹색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좀 더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어떤 빅픽처가 그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정부부터 해서 공공기관, 은행, 또 민간 기업들까지 해서 이 탈석탄 선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친환경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최근 10년 정도 이 석탄 금융에 대한 어떤 파이낸싱 규모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60조 정도 상당히 대규모로 투자가 많이 된 것 같고 특히 민간 금융기관들이 PF라든가 회사채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도 이 민간 업체들의 익스포저가 30조가 넘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이 어떤 석탄 금융에 대한 비중을 향후에는 탈석탄을 선언을 함으로써 석탄 금융에 대한 비중을 향후에 줄이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ESG 친환경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RE100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기관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RE100이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고 SK그룹을 포함해서 이 정책에 좀 더 많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기업들의 공시가 자발적인 공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2026년, 2030년 이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든가 지배구조 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제도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에서도 연기금을 비롯해서 운용사라든가 금융그룹에서 대출과 투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석탄을 선언은 하고 그리고 ESG를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회책임 투자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채권 투자 관련해서도 ESG에 대한 비중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SK그룹을 비롯해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하나그룹, LG그룹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 최근에 이제 신년사를 보면 상당히 ESG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 그리고 향후의 투자, 조달부터 투자까지 ESG 컨셉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ESG 시장 전체적으로 또는 ESG 채권 시장도 계속해서 확대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채권에 대한 수요도 발행 수요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해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기대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 주택금융공사 MBS가 소셜본드로 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비중이 높습니다만은 향후에 민간 기업과 여신 전문 금융업체들의 ESG 채권 발행이 늘어난 경우에는 좀 더 그 비중이 더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원화로 국내 시장에서 발행했지만 아직 최근에 그렇게 됐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주로 해외 투자자가 ESG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외화로 조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친환경 컨셉이기 때문에 그린본드를 발행한 바가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수주와 어떤 그 관련된 투자를 위해서 그린본드를 해외에서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런 해외 시장에서의 조달과 국내 시장의 조달을 전략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최근에는 국내 원화로 조달하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평사들의 어떤 준비도 상당히 활발하고요. 그래서 ESG 채권에 대해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계속 인증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신용평가 등급에서도 뭐 경영관리라든가 재무정책 그리고 친환경, 친사회적 어떤 투자 관련된 그런 컨셉 관련된 기업들의 액션, 행보들이 이미 신용 등급에 많이 일부는 녹아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이 ESG 관련된 어떤 그런 행동과 신용 등급의 어떤 연관 관계가 저는 향후에 좀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 좀 더 신용 등급상의 어떤 ESG 컨셉이 좀 더 많이 녹아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 채권 시장이 좀 취약하고요. 특히 발행 기업 입장에서 아까 MBS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민간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행을 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비중이 분산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아무래도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 ESG 채권의 투자윤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것은 일반 채권, 동일 기업이 발행한 일반 채권 대비 ESG 채권의 그 발행 금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의 인센티브가 부족한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많은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정책이 향후에 더 보완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발행 기업들은 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들은 수익 개선 또는 평판 제고 어떤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평판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